안녕하세요. 금일 세미나 발표자 정진영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라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자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석박통합과정 9학기차 재학 중이고 관심 연구 분야는 이와 같습니다. 세미나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세미나는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중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를 구성하는 시프트 타입들에 대한 설명, 관련 방법론들 중 대표적인 이 원스테이지 학습 방법론과 투스테이지 학습 방법론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대해서 이 간단한 이미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강아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있죠. 이런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어떤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이제 이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 해볼 텐데, 테스트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이미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습된 모델이 낮은 분류 성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 학습 데이터셋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의 분포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모델은 학습 시점의 분포에 맞춰서 파라미터를 최적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시에는 분포가 달라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모델 예측이 깨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주로 이 px 분포가 달라져서 발생하는 이 분포 변화를 흔히 코베레이트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을 도메인 1번이라고 하고, 이런 스타일을 뭐 이제 도메인 2번이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이처럼 서로 다른 도메인 간의 차이를 극복해 이제 이렇게 미리 학습 때 보지 못한 새로운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연구하는 분야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라고 합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미나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습 때 강아지와 고양이 클래스만 있었는데, 테스트에 갑자기 이렇게 코끼리와 코알라 같은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와 버린 상황도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를 semantic out of distribution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out of distribution 상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세미나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라는 어떤 다른 유형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브파퓰레이션이라는 말대로 데이터셋을 어떤 하위 집단 구성으로 나누었을 때 그 구성 비율이나 조건부 분포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리키는데요. 이 아까 보셨던 강아지, 고양이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있는 강아지들은 전부 이렇게 야외에 있는 사진들밖에 없고, 고양이는 전부 다 실내에 있는 사진들밖에 없다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마친 뒤 테스트를 할 때 이 야외 실내가 뒤바뀐 이 실내에 있는 강아지들, 그리고 야외에 있는 고양이 사진 이미지들이 들어온다면 모델이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훈련 시에 강아지는 이 야외 배경이라는 어떤 공식으로 함께 학습돼 버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 있는 고양이를 강아지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어떤 그런 오분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 데이터를 어떤 야외에 있는 강아지, 그리고 실내에 있는 고양이, 그리고 실내에 있는 강아지, 야외에 있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어떤 하위 집단별로 나누었다고 했을 때 이 하위 집단 K라고 해보겠습니다. K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달라지거나 학습 때는 이렇게 없었던 하위 집단이
테스트 때 새로 등장하는 그런 상황을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전통적인 정의에서의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는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논문과 같이 최근 연구들에서는 학습 때 전혀 없던 하위 집단이 테스트 시에 새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분야와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는 어떻게 다를까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는 보통 도메인 전체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학습 시에는 여러 도메인을 접해보면서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도 일반화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이 위에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각각의 이미지 스타일이 서로 다른 도메인이고요. 이 앞에 3개의 도메인을 학습에 사용을 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으로 잡아서 모델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서브퍼퓰레이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강아지 이미지의 서로 다른 도메인 자체를 강아지 클래스에 대한 어떤 서브 그룹들로 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는 도메인 시프트와 서브퍼퓰레이션 시프트가 완전히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연구 관점에 따라서 도메인 단위로 완전히 어떤 다른 유형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같은 이런 도메인 내에서 하위 집단 간 비율 관계가 달라지는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제 응용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분석 그리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야외에 있는 강아지와 실내에 있는 고양이 사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개별 데이터 포인트 입력 X를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X코어랑 어트리뷰트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X코어는 클래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어떤 인베리언트 피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트리뷰트는 실내인지 아니면 뭐 이제 야외인지 등 클래스 자체랑은 무관한 부수적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는 저희가 이제 전체 분포 수준에서의 쉬프트를 간략하게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Y에 대한 분포를 아래와 같이 베이즈 정리로 분해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확률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확률식을 통해서 어떤 속성이 모델 예측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항에서 분포가 바뀌어 버려 가지고 모델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랑 핵심 특징 간의 상호 정보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랑은 좀 무관한 어떤 속성 A가 특정 클래스 Y랑 어떻게 막 지나치게 결합되었다라는 속성 편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클래스 분포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 즉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래스 불균형 상황을 의미하는 요소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이 2번 항이나 3번 항이 크게 변해버리면 이 클래스와 핵심 특징 간 관계를 의미하는 1번 항에 악영향을 주어서 최종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학습 데이터 분포를 큐브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 큐브의 색이 진한 색일수록 해당 케이스의 데이터가 더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클래스만 놓고 보면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 비슷한 수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가지고 어떤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배경 속성까지 고려해 보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야외 강아지가 이 아래 케이스보다 지나치게 많고 실내 고양이가 이 위에 케이스보다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면은 모델은 강아지는 야외, 고양이는 실내, 이런 어떤 잘못된 코릴레이션을 학습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 잘못된 이 코릴레이션을 이런 스퓨리어스 코릴레이션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이 스퓨리어스 코릴레이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테스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실내에 있는 강아지 내지 야외에 있는 고양이가 등장을 했을 때 모델이 잘못된 속성에 의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이러한 분포가 이 학습대 분포랑 아예 달라지는 상황이므로 학습 때 이러한 분포 가지고 강하게 결합됐던 속성이랑 클래스 간 관계가 테스트에 왔을 때 깨져버리는 셈이 돼버립니다. 즉 이제 학습 편향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이런 하위 집단별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학습 목표는 모든 하위 집단에 대해 공정한 성능을 내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런 평균 정확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하위 집단 중 가장 성능이 낮은 집단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이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 같은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어떤 특정 그룹만 우수하고 다른 그룹에서 성능이 망가지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는 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망가뜨리는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이 세 개의 항을 기준으로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를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시로 들었던 야외면 강아지, 실내면 고양이, 이 상황은 이 첫 번째 유형인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유형인 어트리뷰트 임밸런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어트리뷰트 임밸런스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 분류 문제에서 각 클래스 수가 비슷하다고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 셋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물, 야외로 구분한다 라고 하면은 어트리뷰트 임밸런스는 이러한 큐브 형태로 나눠지는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물 속성을 가진 이미지가 훨씬 많고 야외 속성인 이미지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면 모델은 이제 학습 시에 이 야외 환경 이미지들을 충분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 때 야외 속성 이미지들이 등장했을 때 모델의 컨피던스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예측 오류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처럼 어느 한 속성이 너무 과도하게 많거나 반대로 어떤 속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어트리뷰트 임밸런스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로 테스트 시에 이 야외 속성은 어떤 낯선 속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속성에 속한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를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유형인 클래스 임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훈련 데이터에서 특정 클래스가 이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많은 그런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불균형 학습이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예측 확률에 반영이 되어서 모델이 이 다수 클래스에 편향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는 이런 소스 클래스에 대한 모델 학습이 부족해서 테스트 시에 이런 고양이 소스 클래스가 등장을 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네 번째 유형인 Attribute Generalization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Spurious Correlation이나 아니면 Attribute Imbalance, Class Imbalance는 속성이나 클래스가 훈련 데이터에 어느 정도 존재를 했지만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아니면 서로 잘못 엮여서 생긴 문제가 핵심이었죠. 근데 이 Attribute Generalization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클래스나 속성에 대한 편향 조건이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학습 때 이런 식으로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속성 어떤 A가 이제 이런 A 언신이라는 어떤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서 새롭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이제 학습은 물, 야외 이런 속성에서 진행이 되었지만 테스트 시에 이렇게 학습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속성이 등장을 하면서 모델 성능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Attribute Generalization 시나리오에서는 새롭게 등장할 속성에 대해서도 모델이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델 일반화 성능을 망가뜨리는 네 가지 기본 유형의 쉬프트들을 각각 분리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데이터는 그렇게 깔끔하게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이상의 쉬프트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분포가 바뀌어버리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이 도표는 그러한 혼합된 서파퓰레이션 쉬프트 상황을 개념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셋 안에 이런 식으로 쉬프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앞에서 봤던 벤치마크 데이터셋 12개를 간략하게 정리한 그런 표입니다. 이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은 이렇게 분야도 비전, 자연어, 헬스케어 등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각 데이터셋마다 어떤 속성 개수나 클래스 개수, 그리고 학습 시 최대 그룹의 샘플 수, 그리고 최소 그룹의 샘플 수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은 쉬프트 타입, 해당 데이터셋이 어떤 쉬프트 타입을 갖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데이터셋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떤 현업이나 연구에서 접하는 데이터 또한 이런 식으로 여러 분포 변화 요소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결국 각 데이터셋이 가진 이런 쉬프트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해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방금 소개한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의 여러 알고리즘들을 적용했을 때 일반적인 지도학습 대비 이제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나타낸 결과입니다.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쉬프트 타입에 항상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어트리뷰트 임밸런스나 아니면 어트리뷰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렇게 소타 알고리즘들로는 해결이 충분치 않아서 좀 추가적인 연구나 아니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들이 속성 정보를 학습 또는 검증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랑, 그리고 이렇게 평가 모델 선정 방식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심할 수 있다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 논문에는 이제 일반화 성능 평가 지표에 관한 분석이나 아니면 쉬프트 타입들을 정량하는 내용, 그리고 쉬프트가 있을 때 우리 모델의 분류기와 특징 추출기의 역할 등 더 심층적인 분석들이 많으니까 이제 일반화 성능 개선과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저는 이 세미나에서 논문이 담고 있는 모든 분석을 다 다루기보다는 이런 서브파퓰레이션 시프트에 강건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알고리즘들은 크게 원 스테이지로 학습하는 방법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투 스테이지로 학습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스테이지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 그리고 투 스테이지에서 대표적인 방법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 스테이지 학습 방법론인 그룹 디아로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아로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서퍼퓰레이션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인데요. 핵심 아이디어는 이제 가능한 모든 하위 집단 내지 이런 그룹 중 최악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도록 해서 강건한 학습을 진행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지도학습 방식인 ERM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ERM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습 샘플들을 단순하게 이제 동등 취급을 하고 평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여기 학습 데이터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해도 ERM은 이렇게 단순히 그룹별 로스를 평균을 취해버려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적은 소수 그룹, 여기서는 2번, 3번이 소수 그룹이라고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그룹들에 대해 발생하는 오류에 특별한 조정을 하지 못하고 이런 수가 적은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반면에 이번에는 그룹 디아로 방식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룹 디아로는 이제 디아로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월스트 그룹 성능을 개선하려는 그런 접근인데요. 이를 위해서 여기 보이시는 그룹 웨이트, 그룹별 가중치, 그리고 이 디아로 스텝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학습 시작 단계에서는 이 그룹별 가중치를 동일 값으로 설정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학습 이터레이션마다 이 그룹 가중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어떤 월스트 그룹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학습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룹 디아로는 이 ERM과 같이 그룹별 로스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 그룹 가중치를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공식처럼 업데이트를 하죠. 그리고 이 값들을 정규화를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그룹 가중치를 얻습니다. 이렇게 그룹 가중치를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게 되면은 로스가 더 큰 그룹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 가중치가 이런 식으로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이 아까 얻었던 그 그룹 가중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이제 이 그룹별 로스에 대해 그룹 가중치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그룹 디아로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룹 2번이랑 3번에 대해서는 더 큰 가중치가 적용이 되어서 모델 파라미터가 그 그룹의 오류를 줄이도록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ERM과 다르게 그룹 디아로는 소수 그룹이나 취약 그룹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학습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모든 그룹에 대해 다 균등하고 강건한 성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룹 디아로는 그룹별로 어떤 샘플이 속해 있는지, 즉 속성 내지 그룹 정보를 알아야만 좋은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의 그래프는 학습과 검증 단계에서 속성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 ERM, 이제 지도학습 대비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 개선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아래는 학습과 검증 단계에서 속성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도학습 대비 개선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과 검증 단계에서 속성 정보를 못 쓰는 경우에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이 파란색 그룹 디아로의 성능이 많이 하락하는 것을,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그룹 디아로가 전장에서도 이제 확인했다시피 설명드렸다시피 속성 정보 기반으로 그룹 가중치를 직접 업데이트라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속성 정보가 이렇게 아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룹 디아로는 클래스별 성능 균형을 맞추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투 스테이지 메소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논문에는 크게 DFR, CRT, 그리고 리에이트 CRT 총 3가지 투 스테이지 학습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DFR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DF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분홍색 성능이잖아요. DF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 시프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속성 정보가 없어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의 마지막 분류기 부분을 재학습을 하는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로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럼 학습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야외 실내 속성 정보와 강아지, 고양이 클래스 정보가 주어진 학습 데이터셋을 다시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그룹 1번 같은 경우에는 500장이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룹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50장, 그룹 4번은 그룹 1번과 마찬가지로 500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ERM으로 학습을 쭉 진행을 해요. ERM으로 첫 번째 스테이지 학습이 끝난 모델의 분류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배경은 클래스다를 의미하는 쉬프트인 스피리어스 코릴레이션 쉬프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류기들의 이 가중치들 중 속성 정보인 스피리어스 피처에 관련된 이런 보라색 가중치들이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 모델이 배경만 보고도 야외인지 실내인지만 보고도 클래스를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강아지, 고양이 자체를 표현하는 이 주황색 점선인 인베리언트 피처
관련 가중치들은 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DFR은 이 편향된 이 가중치들을 재조정하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스테이지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검증 데이터셋 역시 학습 데이터셋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편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이 2번, 3번 소수 그룹 크기에 맞춰서 다른 그룹들도 언더 샘플링을 해서 다 10개씩 모든 그룹이 동일한 개수로 맞춰진 이런 검증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검증 데이터셋으로 분류기만을 다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에런 규제항을 사용한다라는 점이에요. 크게 이 에런 규제항을 사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학습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특징 추출기가 고정되어 있고, 분류기는 이 특징 추출기로부터 나온 아주 많은 차원의 특징을 입력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검증 데이터셋은 비교적 적은 샘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적합이 생길 위험이 커서 에런 규제항을 사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유는 에런 규제항을 사용하면은 불필요한 이 보라색 스피어스 특징들을 0에 가깝도록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분류에 참 필요한 인베리언트 피처들을 큰 가중치로 남길 수 있도록 학습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에런 규제항, L2 규제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L2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점 주변에서 원 모양의 제약을 만들고, 에런 규제항은 마름모 제약을 만들잖아요. 따라서 L2 같은 경우에는 원점 이제 제약부의 표현이 이렇게 둥근 형태니까 가중치가 조금씩 줄어들 때 막 서로 0으로 만들어 버리기보다는 서로 이제 작게 균등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요. 근데 반면에 이 L1 같은 경우에는 이 마름모꼴에서 최적해가 가중치를 의미하는 이 축이 여기 이제 이렇게 0이 되는 지점에서 해가 멈추기 쉽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피처는 0으로 만들도록 계속 유도가 되고, 그 0으로 만들려고 하는 피처와 반대되는 유형의 피처들은 유효 가중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됩니다. 근데 우리 학습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모델이 예측에 중요한 인베리언트 피처에는 어느 정도 가중치가 커야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유효 가중치를 유지할 수 있는 피처는 인베리언트 피처, 이 노란색 피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보라색 피처, 쓸모없는 스퓨리어스 피처는 0으로 보내도록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DFR을 이런 식으로 재학습을 리샘플된 검증 데이터 셋과 그리고 이 에런 규제항을 사용을 해서 분류기를 재학습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중치 연결 그림과 같이 스퓨리어스 피처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핵심적인 피처를 더 잘 쓰는 그런 강건한 분류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방법론인 그룹 디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과 검증 상황에서 속성 정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은 크게 성능이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 DFR은 이와 다르게 첫 스테이지에서 속성 정보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학습을 사용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도 나중에 확보한 그런 어떤 작은 검증 세트로만 분류기를 재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론들 대비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를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서퍼필레이션 시프트 개념과 그 서퍼필레이션 시프트의 하위 4가지 기본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또한 이 실제 데이터셋에서는 이 유형들이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분포 변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구된 원스테이지 학습 방법론 그룹 디아로랑 그리고 투스테이지 학습 방법론 DFR 같은 방법론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쉬프트 시나리오에 만능처럼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이 아직 없다는 사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실용적으로 다루시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쉬프트가 존재하는지 좀 분석하시고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